2장 공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라. 챕터 1 공부를 프로세스로 인식하라. 소제목입니다. 공부를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도대체 공부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일까? 공부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우선은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틈틈이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서 부지런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해한다. 책을 읽는 방법도 학교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착실하게 읽는다. 그들은 특별히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을 뿐더러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다. 책을 읽는 방법을 개선하면 투입하는 시간당 생산량을 올릴 수 있다는 조언을 받더라도 반문할 것이다.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들은 습관, 전례, 관례에 충실하게 모든 일을 대한다. 하지만 흔하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책 읽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학교 다닐 때의 책 읽기 방법과 직장 생활에서의 책 읽기 방법은 분명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각각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많이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독서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한다. 물론 그런 주제를 다룬 책들을 참조하기도 한다. 이런 시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흔치는 않지만 분명히 있다. 여러분은 위의 사례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단연코 두 번째 상황에 해당한다. 나는 우리가 직업이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서 더 나은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공부법 역시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나는 직업 세계에 뛰어든 초반부터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느냐 하는 주제에 흥미를 느껴왔다. 잘 배우는 방법에 흥미를 갖는 것은 자신을 관찰 대상으로, 연구 대상으로, 때로는 관조 대상으로 삼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공부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해야 할까? 공부를 단순히 공부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공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보자. 경영 시스템, 생산 시스템, 관리 시스템, 판매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연구개발 시스템 등과 같이 시스템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접근해보자. 그럼 공부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만들어져 있는 프로세스의 결합체 혹은 조합이 된다. 소제목입니다. 유기적 집합체, 공부 시스템. 공부 시스템은 시스템이 가진 원래 의미에도 딱 들어맞는다. 시스템은 특정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나 실체로 구성된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학의 대가인 깁스는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정된 기능을 협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상호작용 요소들의 유기적인 집합체이다. 공부가 의도하는 능력과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련의 요소나 실체들의 유기적인 집합체로 공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시스템을 전체라는 덩어리로 바라보게 되면 관찰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는 일이 어렵다. 그러나 덩어리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나눠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하는 일이 좋은가를 찾아내는 일이 쉬워진다. 일찍이 과학적 발견의 원리를 제시한 데카르트는 1637년에 출간한 방법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작은 부분들로 나눈 뒤 그 부분들을 공략해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접근 방법은 공부법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부는 입력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 산출 프로세스로 이어진다. 공장이나 기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과 두뇌에서 능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은 거의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된다. 입력 프로세스는 두뇌 속에 정보나 경험 등을 투입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생산 프로세스는 투입된 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생산 공정,
혹은 과정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산출 프로세스는 필요한 지식을 두뇌로부터 꺼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말한다.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두고 생산 공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두고 지식 공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앞의 공장은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에 있는 반면 뒤의 공장은 두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만 다를 뿐 투입, 생산, 산출의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 나는 직장생활 초년부터 공부 혹은 학습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접근해왔다. 처음에는 엉성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서 공부에 대해서 점점 더 정리된 나름의 견해를 갖게 되었다. 이런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창조성과 관련해서 썼던 한 권의 책이 바로 두뇌 가동률을 높여라 이다. 그리고 총체적인 지식의 생산성을 다룬 두 권의 책이 공병호의 내공, 10년 법칙이다. 소제목입니다. 공부법 없는 공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세계의 프로세스 가운데서 입력과 생산만 잘하면 산출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 못지않게 셋째 프로세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집필하던 중에 체육 지도자들을 위한 워크숍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체육 지도자들이 모여 여러 개의 광자를 돋는 그런 모임이었다. 나는 조금 일찍 도착한지라 뒷좌석에 앉아서 앞 강연을 맡은 분에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스포츠 재활치료 분야에서 쟁쟁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강연이었다. 나는 강연을 듣던 중에 트위터에 2개의 메시지를 올렸다. 지금 앞분에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게 문제로 느껴지네요. 강의는 욕심을 줄이고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해야 할 듯합니다. 내용은 좋은데 너무 많은 슬라이드가 문제네요. 앞에 조명을 너무 어둡게 하면 강의하는 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주인이 되는 강인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올린 트윗을 확인한 분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 그들 가운데 한 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에 두고 종종 PPT를 이용해서 강의하곤 하는데 자기 생각이나 열정이 PPT 자료에 묻혀버리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는 이야기를 더한다. 또 한 분은 PPT 자료가 지나치게 많거나 글이 많은 경우에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글 읽기를 하다가 강의를 마쳐버리게 된다는 경험담을 소개한다. 요즘은 빔 프로젝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의를 어둡게 하고 강의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그 강사는 습관적으로 어둡게 한 상태에서 강의하는데 익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정보를 청중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자연히 빽빽하게 글이나 그림으로 채워진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게 되고 1시간 동안 무려 30장 가까운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했다. 결과적으로 분주하게 파워포인트를 넘기다 보니까 청중들은 1시간 동안 무엇을 들었는지 가물가물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아쉬움이 남은 강연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발표하는 방법, 즉 공부법 가운데서 세 번째 해당하는 산출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치는 데 필요한 것은 공부를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일이다. 발표, 즉 프리젠테이션은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산출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장소에 참가한 체육 지도자들은 대부분 미래의 잠재 고객이다. 고객에게 당연히 감동적인 강연이나 정보 제공에 뛰어난 강연을 펼쳤어야 했다. 공부법이 중요한 이유를 확인한 우연한 기회였다. 2장 공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라. 챕터 2 입력, 생산, 출력 프로세스. 소제목입니다. 아이디어 신진 대사율을 높여라. 입력, 생산, 출력의 프로세스는 공부 시스템의 얼개 혹은 전체를 아우르는 틀에 해당한다. 각각의 프로세스는 더 세부적인 하부의 프로세스들로 나뉘게 된다. 우리의 인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기체 역시 시스템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 활동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대사 활동을 거친 다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대사의 사전적 의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물체가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것을 배출하는 일로 흔히 신진대사와 동의어를 뜻한다. 살아있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경제 역시 유기체와 비슷한 구조와 작동 원리를 갖고 있다.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이 투입되고 물질적인 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사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게 된다. 대사활동이 원활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그리고 더 양질의 산출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도시를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전문가들은 도시의 신진대사 속도에 관심을 둔다. 생물학은 어떤 생물체가 섭취하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속도는 생물체의 몸집이 커질수록 느려진다고 말한다. 그런데 뉴멕시코의 산타페 연구소 학제간 연구팀은 대사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다른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오히려 성공한 대도시일수록 도시의 대사율이 더 빨라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는 성공적인 거대 도시는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하는 에너지 덕분에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주장을 소개한 그레이트 리셋의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재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밀집된 곳일수록 아이디어 소화율, 즉 아이디어의 신진대사율이 매우 높은 장소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두뇌를 성공한 대도시와 같이 아이디어 신진대사율이 높은 장소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가 공부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하면 대사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을까? 공부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다른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별반 다르지 않다.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소제목입니다. 성인에게도 유용한 학습의 기술. 사실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공부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둬온 전문가들은 공부 시스템이란 개념을 사용해왔다. 하버드 대학과 에모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가르쳐온 우드 스메더스트와 윌리엄 루키는 공저인 학습의 기술에서 자신들의 오랜 경험으로부터 효과적인 공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다. 참고로 그 책의 부제는 당신의 학습과 학점을 개선하는 학습 기술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리했는데 이를 학습력 증강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초등학교 5, 6학년은 물론이고 에모리 대학의 의과대학생이나 조지아 침례교 병원의 의료인들 그리고 조지아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학습 기술을 가르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에모리 대학의 전역 강좌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성인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공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보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성인들이 훨씬 높은 요구 수준을 갖고 있지만 성인들 역시 우리가 5학년 학생에게 가르친 것과 똑같은 많은 공부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다. 기술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가 다르다. 아동들과 의대생들은 똑같이 수업을 듣고 필기하고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시간 사용을 계획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큰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성인들에게도 똑같은 공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서 들어두어야 한다. 읽기, 쓰기, 노트하기, 시험 준비하기 등과 같이 일의 성격이 학창시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공부는 공부 기술에 유사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업 세계에서의 공부법은 학창시절의 공부의 방법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정리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제 표의 내용인데 그 표는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입, 두 번째는 과정, 프로세스죠. 세 번째는 산출. 그래서 투입에는 그 내용이 컨텐츠가 뭐 듣기도 투입이 될 것이고 또 노트 정리, 또 읽기, 수업 참여 이런 것들을 투입으로 보고 그다음에 투입된 내용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게 자기 관리, 시간 관리, 학습과 기억, 또 집중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마지막 산출로는 시험 치는 것, 또 보고서 쓰는 것, 또 구두 보고서
수업 참여, 이렇게 산출, 이렇게 표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학습의 기술은 각각의 하부 프로세스들, 이를테면 듣기, 노트 정리, 읽기, 수업 참여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효과적인 듣기, 노트 정리하기, 읽기, 수업 참여하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유용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업 참여에 대해서 저자들은 수업 참여는 투입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과정으로서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수업에 임하는 학생은 수업에 집중할 의도를 가져야 한다. 머릿속으로 질문하면서 수업을 듣고 아이디어를 요약하고 자신의 말로 정보를 바꾸는 활동을 하라고 권한다. 직장인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들이다. 여기서 성인들에게도 학생들과 똑같은 공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인상적이다. 우리는 학생의 공부법과 직장인의 공부법이 비슷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주로 교육 참가자들이 의대생이거나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가공한 다음에 내놓는 일이 학생과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 대상이 세일즈맨이거나 연구원이거나 사업가라면 저자들이 강조하는 공부법은 아주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을 비추는 불빛.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공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마라톤도 10km만 뛰어라. 그러면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대충 짐작해 10km를 뛰기에 적합한 체력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제 5km 남았다. 이제 2km 남았다. 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덜 힘들지요. 하지만 얼마를 뛰어야 하는지,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는 채 계속 뛰기만 해서는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공부의 시스템화라는 것은 목표까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불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스템은 수험생들에게도 성인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가장이라면 공부가 아니라 공부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훌륭한 공부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평생 가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혼다 나오유키가 레버리지 러닝에서 공부의 시스템화에 대해서 한 말이다. 그의 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공부 시스템화는 목표까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불빛이라는 표현이다. 혼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 관리나 집중력 관리 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세우고 시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간당 집중력을 높이는 것 등과 같은 방법에 주목했다. 혼다 나오유키는 단순히 공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부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가 강조하는 목표 세우기, 시간 아끼기, 집중력 높이기는 자기 경영이나 자기 개발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이지만 그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나는 그가 소개한 방법은 공부 시스템의 하위 프로세스들 가운데 일부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공부 시스템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유한 공부법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나 역시 앞의 저자들과 같이 공부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공부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에 소개한 두 사람은 비교적 단순한 학생들의 공부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 관련 종사자들은 학창시절 공부법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업무 성격이 의료인들과 다르다. 업무 성격이 달라지게 되면 이에 따라서 공부법도 달라져야 한다. 후자는 일반인들을 위한 공부 시스템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하부 프로세스 가운데 일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의 관점과 큰 차이가 있다. 혼다 나오유키는 실제 공부법에 대해서 총론이 아닌 강론 수준의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2장 공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라. 챕터 3 공병호의 공부 시스템 무엇인가? 소제목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에 두 눈으로 관찰하거나 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면 보이는 대로 혹은 만질 수 있는 대로 흰 백지 위에 그려낼 수가 있다.
기업의 생산 시스템을 이루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설계 도면 위에 낱낱이 나타낼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부 시스템은 직접 보거나 만질 수가 없다. 또한 인간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활동 역시 그동안 두뇌과학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업적이 축적되었음에도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다. 인간의 심리, 사고,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분야가 마케팅 분야일 것이다. 어떻게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호감을 느끼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소비자들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할 것인가란 주제에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는가?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문영미 교수는 인간의 행동에 불가사의한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행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범위를 훌쩍 넘어서 있다. 인간의 행동은 우주와도 같다. 여기서 행동의 난해함은 곧바로 인간의 인지활동, 즉 사고의 난해함을 뜻한다. 그런 한계도 불구하고 내가 평소에 가진 생각을 중심으로 공부 시스템을 정리해보는 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작업은 공부법에 관심을 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부법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을 집필하는 데는 나에 대한 호기심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모호하게 이해하던 공부법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나의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은 개선이나 혁신 방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공부 시스템은 3단계, 즉 입력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 출력 프로세스로 나뉜다. 우선 공부 시스템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자. 공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와 특성이 있는 정보와 경험이 두뇌에 의도적으로 입력되어 정교한 생산 과정을 거쳐 다양한 종류의 능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능력들이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필요한 가치 창출로 전환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의 조합이다. 공부 시스템은 3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하이 프로세스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때문에 공부 시스템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각 단계를 구성하는 하이 프로세스들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공부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소제목입니다. 새로운 투입 단계, 입력 프로세스. 다양한 공부법을 통해 각양각색의 정보와 경험 등을 두뇌에 입력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공부 시스템의 핵심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다. 무엇인가 입력이 돼야 비로소 생산과 출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부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입력 프로세스는 개념적으로는 생산 프로세스와 별개의 단계처럼 그려져 있다. 하지만 입력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방법들, 즉 하이 프로세스들은 생산 프로세스와 동시에 진행된다. 예를 들어서 입력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인 독서에 대해서 살펴보자. 독서는 다양한 정보가 두뇌 속에 입력되는 과정임과 동시에 그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독서는 입력 프로세스와 생산 프로세스의 동시 진행을 말한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공부법들은 대부분 입력 프로세스와 생산 프로세스가 동시 진행되는 것들이다. 다만 전자와 후자의 비중은 각각의 공부법에 따라서 다르다. 한편 입력 프로세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생산 프로세스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입력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하이 프로세스들, 즉 공부법은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두고 탐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공부법 자체에 대한 공부다. 2부에서 다루는 공병호식 공부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글로 정리해보기, 책, 신문, 잡지 읽기, 관찰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기 등으로 모두 16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각각은 입력 프로세스의 하이 프로세스들로 정식 명칭은 책, 신문, 잡지 읽기 프로세스, 관찰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기 프로세스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소제목입니다. 능력 발휘 단계, 생산 프로세스. 실력 혹은 능력으로 만드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지 활동 중에서도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지의 세계에 속한다. 또한 앞에 입력 프로세스보다 사람들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나의 추론과 개인적인 상상력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나는 생산 프로세스를 공장에 비유하고 싶다. 보통의 생산 공장의 비유에 지식 공장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공장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가장 밑바닥에는 모든 지식 공장의 뼈대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 제1 지식 공장, 제2 지식 공장, 제3 지식 공장 등이 있다. 공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장들의 모습은 데스크탑 PC의 내부 구조를 머리에 그려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CPU, 중앙 처리 장치죠. 램 혹은 롬, 주 기억 장치고,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등이 컴퓨터 본체에 해당하는 메인보드 위에 하나하나 붙어 있다. 각각의 부품들을 하나하나의 공장으로 가정하면 된다. 다만 컴퓨터의 메인보드는 이런 부품들을 고정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공장의 플랫폼은 단순한 고정 역할뿐만 아니라 각종 공장과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기능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대공장의 의미가 있다. 큰 공장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과 공장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입력 프로세스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와 경험을 능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 여러분이 꾸준하게 공부하게 되면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는 플랫폼을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공장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 두 가지 작업 모두 여러분 자신의 가치 창출 능력을 크게 강화함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공장의 특성은 어떨까?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제1공장은 문제 해결 능력 공장, 제2공장은 귀의 포착 능력 공장, 제3공장은 창조적 사고 능력 공장, 제4공장은 세일즈 능력 공장, 제5공장은 외국어 구사 능력 공장, 제6공장은 역경 극복 능력 공장, 제7공장은 기업가 정신 공장 등을 뜻한다. 공장들은 각기 연결되어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서로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된다. 버전 1.0 공장, 버전 2.0 공장, 버전 3.0 공장 등의 순서로 개선해서 나아지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겠다. 공장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플랫폼 역시 나날이 더 나아지게 된다. 플랫폼 역시 공장과 마찬가지로 버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두뇌 속에 각종 공장과 플랫폼의 향상을 엿볼 수 있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꾸준히 노력해온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신의 능력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연구 결과를 말한다. 물론 단기 암기와 같은 능력은 떨어지지만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은 중년이 되었을 때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된다. 나는 중년을 맞이하면서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능력들이 30대보다 크게 나아지고 있음을 강하게 느낄 때가 많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의 저자인 바브라 스트로치는 제대로 살아온 중년들의 두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년의 이른 뇌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해치고 구체적인 답을 찾아내는 강력한 시스템들을 개발한 상태다. 중년의 뇌는 감정과 정보를 더 침착하게 관리하며 이전보다 더 날렵하고 더 유연하고 심지어 더 쾌활하기까지 하다. 신경과학자들은 뇌 스캐너를 통해서 나이 들어가는 뇌 안에서 타고난 집행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뇌 안에서 이른바 인지적인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다. 나이가 들어가는 뇌의 참된 본질은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더 넓은 시각, 패턴을 보는 능력, 각종 사실과 관점을 연결하는 능력, 심지어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선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여기까지가 그 책의 내용입니다. 계속 내용으로 갑니다. 뇌의 특정 부분은 중년의 나이에도 공부가 계속됨에 따라 성장한다. 우리 몸은 대략 5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신경계는 약
1조 개가 넘는 세포들로 구성된다. 1조 개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에 대해서 긍정의 뇌를 지필한 질 볼트 테일러는 지구에 사는 60억 명의 인구가 저마다 166명의 자손을 가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신경계에는 엄청난 개수의 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다. 뇌는 외부로부터 자극이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특정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가 바뀌는 것을 뜻한다. 흔히 말하는 뇌 가소성이다. 공부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자극이건 간에 세포의 연결 구조를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제1 지식공장이나 제2 지식공장과 같이 특정 능력과 관련된 두뇌의 신경망이 더욱더 정교하게 변화할 것이다. 마치 지방도로에서 국도로 그리고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도로가 넓어지면서 자동차의 운행 속도와 양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두뇌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직업인으로 유능해진다는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두뇌의 특정 부분에서 신경망의 연결 구조가 더욱 촘촘하고 정교하게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새로운 해법,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질 볼트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정 회로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특정한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해당 회로의 사고 패턴은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작동한다. 그런데 작동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자극에 따라서 신경망의 구조 또한 변하게 된다. 소제목입니다. 가치 창출 단계, 출력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의 상부 구조를 구성하는 공장들과 하위 구조를 이루는 플랫폼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 시점, 장소,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수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학습의 최종 목적지는 가치 창출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 강화와 지식 공장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물론 재미나 소일거리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공부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취미, 특히 오락으로 이루어지는 공부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부는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나 방법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 남들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는 한마디로 대박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들이 볼 수 없는 특별한 기회를 볼 수 있는 것 또한 대표적인 가치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가치에 해당한다. 여러분들이 세일즈맨이라면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설득력과 감동도 가치에 해당한다.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다른 경쟁자와 자신을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통찰력이나 선견력이 가치에 속한다. 그러니까 가치란 돈을 벌게 해주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고객에게 감동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스스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위안과 용기 그리고 힘이기도 하다. 여기다가 타인들을 이끌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 또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나 방법 혹은 기술, 이 모든 것이 가치에 속한다. 근래에 내가 경험한 인상적인 출력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얼마 전에 쉽지 않은 1시간짜리 강연을 앞두고 있었다. 강연 환경은 이랬다. 지나치게 낮은 강연장의 천장, 동종업계에서 최소 20여 년 정도의 사업 경력을 가지고 있는 50대 전후의 영업지점장과 본부장들, 검은색이나 감색의 양복을 입은 청중들이 만드는 묵직한 강연장 분위기, 지나치게 길게 배열된 강연장, 게다가 바로 앞에는 최고 경영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좋은 강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일찌감치 강연장에 가서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청중과 함께 앞 발표자의 내용을 충분히 들어보는 일도 도움이 된다. 마침 나보다 앞선 강연자는 부문별 본부장들로서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나는 타인의 발표를 듣지만 무의식은 바로 이어질 강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강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다. 나는 본부장들의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현재 참석한 청중들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런 정보들을 입력 프로세스를 거쳐서 두뇌 속에 입력한다. 입력된 정보들은 두뇌에 있는 플랫폼과 각종 지식 공장의 도움을 받아 연단을 어디에 둘지, 준비한 강연록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강연록의 순서를 어떻게 바꿔서 말할지,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게 된다. 그 해법에 따라서 연단을 배치하고 강연록에 메모를 해두고 강연을 시작했다. 이날 강연이 성공적이었으면 물론이다. 나는 강연을 마친 날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녹록하지 않은 강연 조건에서 선전한 경험을 떠올릴 때면 전문가들에게는 확실히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만의 암묵적인 지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세월과 함께 더욱더 탄탄해지게 됩니다. 젊음의 패기나 능력이 좀처럼 따라올 수 없는 비결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강연이었지만 매번 새로운 상황에서 전개되는 것들이 성공하면 자신의 내면 세계에 성공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업인으로서 무난하게 반복하는 일이라면 크게 노하우를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어려운 상황에 대한 최적 조합을 찾아낼 수가 있다면 나이 들었다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젊은이들과 확실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썼다는 거죠. 성공의 기준은 그날 참석한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성공 경험은 또 하나의 경험으로 입력 프로세스에서 두뇌에 입력되어 지식 공장들과 플랫폼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의 모든 활동이 공부 시스템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가 지겹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 챕터 4. 지극히 감정적으로 공부하라. 소제목입니다. 스트레스를 부르는 감정적 부조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은 텔레비전을 보는 일과는 다르다.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두뇌의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공부법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이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 모든 공부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부 대상에 마음을 두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옛말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공부법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감정노동이라는 용어와 그 숨은 뜻을 제대로 이해해둬야 된다. 한참 엉뚱한 생각과 고민이 많이 들던 사춘기 시절을 잠시 생각해보라. 몸은 교실이나 학원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성 친구나 재미있는 놀이 생각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공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학교를 떠난 이후에 공부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부는 감정노동이어야 한다. 먼저 감정노동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1983년 버클리대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엘리 러셀 혹실드가 집필한 감정노동에서 처음 다루어진 이후 주목을 받았던 용어다. 그녀는 감정노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공공의 눈에 보이는 표정이나 몸짓을 만들어내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직장인들이 사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직에서 업무 특성상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한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표현하며 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현재 자신의 감정이 박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고객이나 상사와 같은 타인들에게 맞춰 밝은 감정을 나타내야 할 때 발생하게 된다. 감정 노동에 관해 이성록 교수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적 자기 감정 상태와 조직의 감정 표현 규범에 의해서 요구되는 감정 표현의 차이가 존재할 때 자기 감정을 조절,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개인적 노력을 감정 노동이라고 명명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규제하는 행위, 즉 자기 감정을 숨기고 배우가 연기하듯 과업 성취를 위해서 다른 표정과 몸짓을 하는 행위를 감정 노동이라 개념화하고 이러한 행위자를 감정 노동자라고 했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늘 환한 웃음과 상냥한 태도로 고객들을 대한다.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늘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와는 무관하게 항상 밝은 웃음과 상냥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한다. 엘리 혹실드 교수가 제시한 감정 노동이란 용어는 종업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늘 나타내야 되므로 감정적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좌절, 분노, 적대감, 감정적 소진과 같은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진심 행위와 표면 행위, 선택은 각자의 몫. 감정 노동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한 인물은 경영 평론가인 세스 고딘이다. 그는 린치핀이란 책에서 몸이 아닌 감정으로 일한다는 의미에서 감정 노동이야말로 긍정적인 의미로 재해석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감정 노동이란 용어를 기존의 노동에 대한 분류인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에 대한 재해석으로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호텔의 객실 청소 업무를 보자. 육체 노동일 뿐만 아니라 단순 반복적인 특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업무에서조차 업무 대상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무심코 대하지 않고 열과 성과 혼을 투입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맡은 업무에 감정을 투입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그들은 감정 노동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해 단순 육체 노동을 감정 노동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들이다. 정신 노동은 육체 노동보다 감정 노동의 투입 여부가 직업인의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자. 그들 역시 업무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업무가 익숙해진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대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감정 노동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다. 하지만 늘 반복되는 업무를 매일매일 새롭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에 열과 성과 혼을 투입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업무라 하더라도 그 업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감정 노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특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인 셈이다. 혹실드 교수의 감정 노동에는 감정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멋진 용어가 등장한다. 바로 진심 행위와 표면 행위다. 종업원이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다. 여기에서 진심 행위는 조직이 종업원에게 발휘하길 원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거나 경험하려고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표면 행위는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에 맞추는 일을 내키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표정, 몸짓, 목소리 톤, 태도와 같은 위장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속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비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그들은 주로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자신이 행하는 업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면 된다. 진심 행위는 업무 수행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도 높여준다. 반대로 표면 행위는 스트레스, 감정적 소진, 무기력감, 우울증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진심 행위는 생계 유지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여기서 표면행위라고 하는 용어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습관노동 혹은 기계적인 노동이란 용어와도 비슷하게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감정노동 대 기계적 노동이란 대조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감정노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습관적인 기계적 노동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소제목입니다. 공부는 감정노동이어야만 한다. 공부 영역에도 감정노동은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는 대부분 감정노동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일을 대하게 되면 자신이 특정 업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공부가 크게 향상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여러분은 자신이 접하는 모든 정보, 만남, 경험으로부터 배우려는 열의를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모든 입력 요소들의 학습에 대한 열의와 마음, 그리고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가?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면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성장하지 못하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자신을 차별화할 수 없을 것이다. 세스 고디는 감정노동에 대한 설명에서 늘 같은 규칙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이제 멸종위기에 처했다라고 역설한다. 설명서로 표시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그 업무에는 당연히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모든 공부는 감정노동이 돼야 한다. 나는 강연을 하다 보면 늘 한 가지 사실을 경험한다. 주로 저녁 시간에 기업인들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은 감정노동 대 기계적 노동을 대비시키는 사례를 보여준다. 열정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귀한 시간을 내서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다. 강연을 확실한 학습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강연 몰입도는 아주 높다. 반면에 강연 시작 단계부터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게 보게 된다. 아마도 그들은 낮 동안 있었던 일에서 생긴 고민거리를 채 틀어버리지 못한 상태로 강연장에 왔을지도 모른다. 몸은 강연장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일터에 가 있는 경우가 있다. 나와 같은 전문 강사들은 두 부류 학생들을 확연히 구분해낼 수가 있다. 일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업무에 몰입해서 개선이나 혁신 방법을 고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저 남들 하는 것만큼 하는데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쪽은 두뇌 속의 플랫폼과 지식 공장들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공부에서 감정노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사례이다. 챕터 5 공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7가지 조건 소제목입니다. 공부는 열린 시스템이다. 공부 시스템은 외부 조건이나 환경 등과 상호작용이 없는 닫힌 시스템이 아니라 열린 시스템이다. 그래서 공부 시스템은 외부의 다양한 조건들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다고 하자. 그건 나쁜 습관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시스템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성공한 사람이라면 공부 시스템 역시 더욱 정교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처럼 개선된 공부 시스템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더 나은 습관을 지니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게 된다. 공부 시스템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자기 조직적인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는 공부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7가지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려 한다. 이들 7가지 조건이 없다면 공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지금부터는 공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7가지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제목입니다. 가치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아도 당장은 표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즉각적인 효과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 무엇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부분적인 해답이 있다고 본다.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인생인가? 이 질문에는
그 누구도 정답을 내놓을 수 없다. 정답은 없지만 각자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이고 지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따라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세상의 평균적인 믿음을 따를 필요는 없다. 반드시 남과 같을 필요가 없는 자신만의 믿음이면 된다. 이 믿음에 따라서 공부를 계속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왜 사는가와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단호하게 삶은 탁월함을 향한 전진이어야 하므로 공부하면서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때 탁월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신의 일생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직업적인 탁월함을 떠나서는 이야기를 전개할 수 없다라고 본다. 그러나 직업적 탁월함이 결코 전부일 수는 없다. 인간적인 탁월함도 더해질 수 있고 아버지로서의 탁월함, 어머니로서의 탁월함, 리더나 상사로서 탁월함, 중간 간부로서의 탁월함, 부하로서 탁월함, 시민으로서의 탁월함 등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과 직업 세계가 탁월함과 뗄래야 뗄 수 없다면 탁월함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탁월함이란 결과를 손에 넣기 위해서 혹은 탁월함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각자의 공부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자 의무에 해당한다. 누구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이 공부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향상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치 두뇌 속의 플랫폼과 지식 공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집안과 같은 것이 가치관이다. 집안이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플랫폼과 지식 공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척박한 대지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질긴 생명력으로 삶의 터전을 쌓아 올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건강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어야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다. 소제목입니다. 주인의식. 인센티브는 언제나 중요하다.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치고 보수에 불만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월급을 받아보기도 하고 줘보기도 했다. 월급을 받을 때는 항상 보수가 적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운데 다음과 같이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나 받는 것은 비슷한데 그렇게 용을 써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자칫 고용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나의 제한된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거나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삶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이런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는 순간이나 고객을 만나는 순간이다. 주말에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순간이나 출퇴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 이 모든 순간순간이 남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 말이다. 삶이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가혹하기도 한 이유는 바로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에서는 거의 무한정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 내일을 어느 정도의 강도와 밀도를 갖고 추진할지를 타인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누구도 여러분의 내면 세계로 들어와 강한 주체의식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 나는 늘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강한 자각이 있다. 젊은 날부터 보상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오늘의 보상이 부족하면 미래에 더 많은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역사인 점을 받아들인다면 어찌 순간순간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어찌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인데 말이다. 소제목입니다. 열의. 공부하는 일이 밥 먹듯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참고 견뎌내야 한다. 그렇다면 참고 견뎌내면서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종의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에너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서 자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이건 성인이건 간에 학습에는 열의가 있어야 한다. 배우고 익히려는 열의가 없다면 누구에게도 배우도록 강요할 수 없다. 물론 타고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경제적이거나 단기적인 이익에 관계없이 더 나아짐이거나 향상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는 것이다. CNN 창업자인 테드 터너의 자서전인 테드 터너 위대한 전진에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등장한다. 성공 요인을 한 가지 들자면 나에게는 항상 많은 활력이 넘쳐났다. 어렸을 때부터 줄곧 정신과 육체를 활발하게 움직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테드는 자신이 에너지로 차고 넘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다. 나는 그 고백에서 열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의 자서전에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때마다 무서우리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그는 공부에 열의를 가진 인물이었다. 열의를 가진 사람은 당장 자신의 분야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일과 가정과 조직과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나 사례, 인물 등에 유별난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생활 속에 새로움을 더하는 일이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겐 지겨움과 반복이 없다. 세상은 항상 신기하고 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나름의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 높은 곳이나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게 된다. 그것은 특별한 스타일의 읽기가 될 수도 있고 특별한 만남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스스로 열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열의를 만들어내는 걸까? 타고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그 타고난 부분을 후천적인 노력으로 더 높은 단계까지 이끌어냈다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삶 자체를 거대한 경외감과 호기심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가능한 일이다. 내가 만남, 현상, 사물 등에 호기심을 갖는다면 세상은 알아야 하거나 모르는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단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지 않고는 베겨낼 수가 없다. 소제목입니다. 계획.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사람이 은퇴하거나 은퇴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SNS를 비롯한 각종 모바일 기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시간 부족 현상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락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당장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을 느낄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도구들은 더욱더 번성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공부를 통해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얻고자 한다. 물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소의 고통을 수반하는 공부보다는 당장 즉흥적인 기쁨을 주는 오락과 유희를 다루는 사이트나 웹에 손이 더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시간을 보호하는 일, 특히 의미 없는 검색과 같은 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때는 자신이 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인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생산한 가치를 소비하는 주체로 살다가 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공부는 왜 하는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다. 이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한 사람은 세계적인 IT 미래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니콜라스 카다. 그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저서에서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에 대해서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인터넷 서핑을 하며 무언가를 찾고 스캐닝하는 동안 이를 관장하는 신경회로는 강화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고 통찰하는 능력은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클릭하도록 유혹하는 모니터 앞에서 구글을 비롯한 해당 업체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지만 클릭을 하는 사람들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저하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검색 엔진으로 무장한 업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언가를 클릭하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막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한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모바일 혁명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대비책을 갖고 있으면 된다.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 동안 공부와 같은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공부는 일정 시간 동안 주의력과 집중력이 투입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마감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해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약속하고 이를 마감 시간과 함께 점검하는 고전적인 시간관리법이나 계획 세우는 법을 완전히 익혀야 한다. 자본주의는 결국 무엇인가를 팔아야 돌아갈 수 있는 체제다. 이 체제에서는 마약과 같이 명백히 해로운 것이 아니면 판매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수단들이 허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혀서 무기로 활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모바일 기기에 노예가 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나름의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각자의 몫이기도 하다. 이 일을 위해서 확실한 방법이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제목입니다. 습관. 큰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큰 마음을 먹는 일은 좀처럼 생기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조금씩 짬이 날 때마다 혹은 짬을 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언젠가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독서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독서 식사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읽은 책의 주제와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 이후로부터 아이들이 책을 읽는 양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다. 바로 여기에 공부의 핵심이 있다. 식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는가. 독서 역시 식사와 마찬가지로 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식사 노트라는 이름만으로 아이들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무엇이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된다. 새로운 거래처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방문할 때에도 가벼운 공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부에 대해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접어버리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공부하는 과정이다. 늘 오고 가는 출퇴근길도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여보자.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나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이 과정은 배울 수 있는 것들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공부는 훌륭한 습관과 동행하는 것이다. 공부를 꾸준히 함으로써 멋진 습관을 지닐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멋진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습관 목록을 차분히 검토해보자. 목록을 차근차근 기록해보면 더 좋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 공부를 촉진하는 습관들은 어떤 것이고 공부를 방해하는 습관들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해보라. 그 다음에는 촉진하는 습관은 더욱더 강화하고 방해하는 습관을 하나하나 제거하도록 노력해보라.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얼마 전에 내가 썼던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를 읽어보는 것도 좋다. 작은 습관이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다. 소제목입니다. 컨디션. 공부는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고도의 집중력과 결합하게 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이 한창 공부하던 학창시절을 잠시 회상해보자. 찌뿌두두한 얼굴, 언짢은 기분, 그리고 머리를 오고 가는 온갖 잡다한 잡념들 가운데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가 결합해 있는 상태라면 공부의 생산성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그렇듯이 공부에서도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가 돼야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몸과 마음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나름의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를 적극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최상의 몸에 최상의 정신을 이라는 구호는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여러분은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저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꼼꼼하게 챙겨볼 일이다. 나에게 가장 힘든 상태 가운데 하나는 과식 상태를 들 수 있다. 그래서 내게는 충분함 그 이상의 음식 때문에 포만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포만을 느끼는 상태에서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일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혈액이 윗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두뇌 활동이 저하된다. 포만감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공부와 관련해서 몸의 상태를 저하시키는 요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과음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술을 마신다. 따라서 과음 때문에 자주 생활 리듬이 깨지고 회복하고 다시 과음을 해서 생활 리듬이 깨지는 악순환에 빠진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흔하다. 사람이 본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능한 자기만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의 경우에는 약간의 음주만으로도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금주론자는 아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량의 알코올 투입만으로도 두뇌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자주 느낀다. 나는 금주를 위해서 노력했고 이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다. 물론 이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공부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주가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상시 몸 상태를 점검해보자. 공부할 때 몸 상태가 찌뿌두두하다면 분명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이때에는 꾸준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없다면 간단한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제목입니다. 규칙성. 인간이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는 없다. 이따금 일정한 생활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때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부를 기준으로 보면 규칙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에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일정한 시간 동안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생활 리듬이 깨지면 보고 나는데 상당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동안 일, 공부, 기타 생활의 많은 부분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다. 두뇌는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활동을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음주나 흡연이나 카페인 등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끊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중독도 있지만 긍정적인 중독도 드물지 않게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 나가는 데서 오는 편리함과 쾌적함이다. 따라서 두뇌가 이를 강하게 인지하게 되면 웬만하면 규칙성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두뇌는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활동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를 취하는 속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런 활동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경험에 따르면 일단 일정한 생활 방식이 어떤 외부적인 사건 때문에 무너지고 나면 이를 원 상태로 복원하기가 어렵다. 두뇌는 그런 힘든 일을 본능에 따라 거부하는 것이다. 두뇌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속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생활에 규칙성을 부여하는 일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또한 일정한 시간대에 여러분이 필요한 업무나 공부를 반복해서 수행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그런 규칙성에 적응하기 때문에 리듬을 타듯이 생활할 수 있다. 효율도 최고도로 올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공부도 그렇게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